보험 만기 4시간 전 남편이 죽었다.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여름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누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뛰자. 그리고 그날 밤 39세 대기업 연구원 윤상엽 씨는 그 계곡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숨진 그 순간 그의 생명보험 만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처음엔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진 건 이 죽음 뒤에 치밀하게 계획된 보험금 살인이 숨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의 주범이 과거 TV에서 효녀로 소개됐던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8억 원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TV가 만든 효녀, 현실은 10대 전과자. 그리고 15세부터 시작된 어둠. 이 사건의 주범, 이은혜. 그녀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 아픈 아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10대 소녀. 방송은 그녀를 효녀로 소개했고 시청자들은 그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밖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은혜는 15살 때부터 경찰에 최소 9번 입건된 전력이 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가 저지른 범죄 중 하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지갑을 훔치는 절도. 15살. 보통의 15살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에 그녀는 이미 타인을 돈 버는 수단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TV가 만들어낸 효녀 이미지와 실제 그녀의 삶. 그 간극은 이미 10대 때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수년 뒤 그 소녀가 남편이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뉴스를 장식했을 때 당시 방송 제작진도 시청자들도 물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느냐? 맞습니다. 그 아이가 맞습니다. 조용한 대기업 연구원, 위험한 인연을 만나다. 피해자 윤상엽 씨. 대기업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한 성실한 연구원. 주변에선 그를 조용하고 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2016년 가을, 그는 한 여성과 결혼을 결심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결혼식도 없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도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만으로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상견례를 권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3월 혼인신고 완료. 윤 씨 집에서 받은 1억 원과 대출 4천만 원으로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혼집에 실제로 산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지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함께 살지 않았고 아내는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훗날 공범으로 밝혀지는 조연수. 혼인신고 5개월 후 수상한 보험 가입. 2017년 8월. 아내 이은혜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 4개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이은혜가 납부. 남편이 죽으면 받는 돈. 총 8억 원.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혜에게 보험 사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여행자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혼인신고 후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을 갔다가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는 허위 신고. 한국에 돌아와 보험사에서 약 15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조연수와 마카오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같은 수법. 이번엔 200만 원대. 남편 윤 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에서도 일본에서 가방 도난 허위 신고 후 약 135만 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작은 금액부터 반복해서 돈이 되는 사고를 연습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억짜리 최종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이 도시락값도 못 낼 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 씨는 결혼 후 점점 몰락해갔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모은 자산이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이은혜에게 관리된다는 명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신용카드는 이은혜와 그 지인들이 썼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그 돈은 윤 씨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망 직전 윤 씨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기료가 밀려 있었습니다. 안경이 망가졌지만 새로 살 돈이 없었습니다. 운동화가 닳아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10,000원만 입금해 주세요. 도시락이랑 생수 사야 해요. 대기업 연구원이 도시락 살 돈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착취가 아닙니다. 정서적 지배와 조종,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떠나지 않았을까?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상대방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15살 때부터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연습해온 이은혜. 그녀에게 윤 씨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8억짜리 보험 상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고독, 낚시터, 그리고 왜 안 죽지? 수사 결과 가평 계곡은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이미 최소 3차례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 펜션. 보거 독이 든 음식을 먹였습니다. 테트로도톡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맹독입니다. 하지만 양식 보거라 독성이 약했고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나중에 복원된 텔레그램 메시지. 보거피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 한 사람의 목숨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치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듯 담담하게. 두 번째 시도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 낚시터. 이번엔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이은혜가 피해자를 밀었고 조연수가 어깨를 눌러 익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행한 다른 사람이 목격. 피해자는 구조됐고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경찰은 혐의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의 실패. 하지만 이은혜와 조연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달 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도가 실행됩니다. 수영 못하는 남자에게 시킨 마지막 다이빙. 2019년 6월 30일 일요일. 피해자와 이은혜, 조연수 포함 7명이 가평군 용소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경 도착. 다이빙과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물놀이객들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가평 일몰 시간은 저녁 7시 56분. 가로등 없는 계곡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8시가 넘어 누군가 마지막 다이빙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피해자 윤 씨는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은혜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강요했습니다. 오빠 안 뛰면 내가 뛰겠다. 수심 3m. 어둠이 내린 밤. 구명조끼도 없이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밤 8시 20분경. 윤 씨는 4m 높이 바위에서 다이빙. 물에 빠진 그는 발이 바위틈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이은혜와 조연수는 방치했습니다. 윤 씨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생명보험 만기까지 남은 시간. 단 4시간.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의 계약 만료일은 2019년 7월 1일. 그날 밤을 넘겼다면 보험금은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보거독이 실패하고 낚시터가 실패하고 세 번째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날 밤 안에. 이은혜와 조연수가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사건 직후 단순한 물놀이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송치. 검찰은 경찰 의견대로 내사 종결. 여기서 끝났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피해자 지인이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 이상하다고 느낀 겁니다. 결혼 후 급격히 달라진 윤 씨의 모습. 갑작스러운 죽음. 그 뒤에 남은 고액의 보험금.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반전. 2020년 3월 이은혜가 직접 방송사에 제보를 합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준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세상에 알린 셈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그 살인으로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다니. 이게 가능한 사고 방식일까요? 2020년 10월 방송 이후 폭발적인 관심. 네티즌 수사대가 결성돼 정보를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누나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보험사는 의심 정황을 근거로 지급 거부, 경찰에 고발. 2021년 2월 인천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 9개월간 압수수색, 현장 검증 3회, 관련자 30명 조사, 전자정보계좌 추적. 과거의 보고독 사건과 낚시터 사건까지 모두 밝혀졌습니다. 도주, 그리고 검거. 2021년 12월 13일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예정된 2차 조사 직전 그들은 도주했습니다.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만의 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적한 결과 지인 4명이 도피를 도왔습니다. 오피스텔을 빌려 은신처를 만들어주고, 월세와 생활비를 대신 내주고, 배달 음식을 대신 주문해주고, 4개월 가까이 이 조력자들 덕분에 이은혜와 조연수는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두 사람만 있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도피와 은폐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얽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조력자들 중 2명은 실제로 구속됐습니다. 2022년 3월 30일 검찰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이름과 사진 공개, 지명 수배. 그때 포기했다면 검거할 수 없었을 것. 담당 검사의 회고입니다. 공개 수배 17일 만인 2022년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이 검거됐습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혼인 무효 판결. 2022년 10월 27일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 주범 이은혜 무기징역. 공범 조연수 징역 30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제적 착취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항소. 2023년 4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 유지.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상고 기각. 이은혜 무기징역, 조연수 징역 30년 최종 확정. 보험금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은혜는 살인 혐의로 수배되고 체포되고 재판받는 와중에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8억 원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2023년 9월 5일 법원은 청구 기각. 살인범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에는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4월 대법원은 이은혜와 피해자의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참다운 부부관계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8억은커녕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온 편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은혜는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다른 시설로 이감됐는지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고유정을 비롯해 언론의 이름이 알려진 강력 범죄자들이 함께 수감돼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은혜는 더 이상 8억 원을 노린 설계자가 아닙니다. 그냥 번호로 불리는 수많은 수용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6평 남짓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어디에 누워 잘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과밀 교도소. 아침 점호, 배식, 작업, 운동, 다시 점호와 취침. 시간표까지 정해진 이런 생활을 그녀는 앞으로 인생 대부분을 교도소 안에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는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공분이 컸던 이 사건의 성격을 생각하면 실제로 교도소 문 밖을 다시 걸어 나오게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연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형을 선고받은 장기수로 남자 교도소에서 중년 이후 거의 전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던 8억 원 이후의 인생과는 너무도 다른 결말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에 공개된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 이은혜는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문제로 짜증이 나서 장난으로 다이빙을 시켰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독을 먹이고 낚시터에서 밀어넣고 수영 못하는 사람을 밤에 구명조끼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3번. 그걸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번방 조주빈이 보낸 편지. 그리고 이 사건의 뒷이야기에는 또 한 사람의 악명이 등장합니다. 2022년 10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42년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이은혜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러 번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어서 구치소 안에서 서로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은 이랬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 살인사건의 피고인과 성착취 범죄 집단의 수괴.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교도소라는 같은 공간에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사는 편지가 실제로 수사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장의 편지가 보여주는 건 분명합니다. 법과 사회를 무시한 채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들끼리의 묘한 연대감. 교화는 가능한가?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은혜 같은 사람도 교화가 가능할까요? 사건을 분석한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은혜에게 높은 수준의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PCR-R 검사 사이코패스 진단 도구에서 이은혜는 31점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타인을 공감하기보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철저히 도구처럼 취급하는 경향. 15살 때부터 9번 입건. 여행 보험 사기 반복. 남편을 8억짜리 상품으로 취급. 3번의 살인 시도. 지금도 장난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N번방 조주빈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수사 대응을 상의. 이런 유형은 일반적인 상담이나 교육만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화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제도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은혜가 받게 될 것은 단순한 감금만이 아닙니다. 성격, 폭력성, 중독 등을 다루는 각종 교화 프로그램, 사회 복귀를 전제로 한 직업기술 교육, 다른 수용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거울처럼 마주하게 되는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변하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든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대가는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며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리고 이은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교도소 담장 안에서조차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험, 관계, 관심 무엇을 다시 봐야 할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보험의 위험 신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고액 사망보험금 사건 가해자의 61.8%가 배우자나 가족이었습니다. 내연관계나 지인도 각각 8.8%. 이은혜 사건이 딱 이 패턴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고액 보험 가입. 본인이 수익자. 보험료도 본인이 납부. 피해자는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됐는지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은혜는 이미 여행보험 사기로 연습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애, 결혼, 동거 직후 갑자기 고액 생명보험 가입. 본인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보험 수익자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으로 돼 있음. 보험료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 둘째, 가스라이팅의 징후. 윤 씨는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걸 모릅니다. 윤 씨에게서 나타난 징후들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을 잃음.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 못함.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이 뜸해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돈의 흐름을 모름.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낌.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셋째, 관심이 생명을 구한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건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누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하며 끝까지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지인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을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만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살인으로 무엇을 벌었나? 정리하겠습니다. 15살 때부터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 소녀. TV에선 효녀로 소개됐지만 현실에선 절도와 사기를 반복하던 10대. 여행보험 사기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챙기며 돈이 되는 사고를 연습하던 20대. 그리고 마침내 8억짜리 최종판을 실행에 옮긴 30대. 보고독, 낚시터 익사, 계곡 다이빙. 3차례 살인 시도. 보험 만기 4시간 전에 범행을 실행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살인으로 8억을 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얻은 건 무기징역, 보험금 한 푼도 못 받음, 혼인 무효 판결, 전 국민에게 얼굴과 이름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과밀 교도소에서의 수용 생활, 지금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N번방 조주빈과 편지를 주고받는 교도소 안의 일상. 살인으로 얻은 건 감옥에서의 긴 세월뿐이었습니다. 남겨진 건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일하던 한 남성의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피해자 누나의 말입니다. 동생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진실만이라도 밝혀지길 바랍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피해자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것. 내 이름으로 된 보험, 내가 다 알고 있나요? 보험료는 누가 내고 있고 수익자는 누구로 돼 있나요? 연애, 결혼, 동거 관계에서 돈의 흐름이 한쪽 이름으로만 굴러가고 있진 않나요? 주변에 갑자기 달라진 사람, 위축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나요? 관심이 생명을 구합니다. 대화가 사람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금까지 사건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